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서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다양한 헌법 기본권을 중심으로 한 주제를 논할 때 항상 그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우리가 곁들여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결정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좀 알아야지만 실제 헌법재판소의 사례를 곁들여서 다양한 우리 헌법적인 논의를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헌법재판소 제도에 대해서 이번 시간 전반적인 제도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로는 849페이지고, 자, 우리 PPT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세계에서 헌법에 근거한 재판을 인정한 것은 미국이 1803년 마브리 버시스 메디스 사건에서 처음으로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라는 어떤 기관을 먼저 만든 것은 오스트리아가 1867년에 처음 만들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2차 대전을 패전한 다음에 소독에서 처음 이제 소독에서 비로소 이제 헌법재판소를 만들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있는 제도지만 헌법소원심판제도, 그다음에 위헌법률심판제도, 정당해산심판제도, 탄핵심판제도, 그다음에 권한쟁의심판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보통 추상적인 규범통제라고 해서 어떤 사건에 매개하지 않고 헌법적인 판단하는 그런 규범 통제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있어요. 예컨대 프랑스 그리고 독일에서도 일부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고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어떤 규범이 문제가 됐을 때 그 규범을 판단하는 구체적 규범 통제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주로 구체적 규범 통제를 규범 통제만을 하는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의한 이제 판단 방식은 보시면은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있고, 그 중에서 이제 3명은 국회에서 선출을 하게 되고 대법원장이 3명 지명을 하게 됩니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대법원과는 지금 우리 헌법상으로는 같은 동의의 기관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다, 문제 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3명이 대통령이 임명하고 종국적으로 이 나머지 6명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임명장을 부여하기 때문에 임명권자는 대통령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3명 선출, 대법원장이 3명 지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재판부는 9명의 재판관이 있으니까 그중에서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요건심사를 먼저 사전에 하고요. 그 다음에 9명의 전원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최소 정족수를 7명의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7명 이상의 재판관이 모이면 헌법재판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헌법재판소는 독립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금 서울 안국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저도 헌법재판소에서 한 3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관련된 이야기 여러분들 한번 계속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인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보시면요. 3인의 지정재판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전원재판부에서 판단하는데 모든 거는 기본적으로 다수결 원칙으로 판단하는 게 기본이겠지만, 특별히 위헌법률 심판 같은 것에서 재판관 6인의 찬성을 요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 심판 등에서 6인의 위헌으로 결정이 나려면 6인의 결정,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사자 신청주의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요. 사건 부호는 헌가에서 아까지 진행이 되는데, 자, 우리 한번 헌법 조문을 한번 잠깐 헌법재판소에 관한 규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6조에 헌법재판소가 나와 있고요. 한번 보시면은, 자, 재판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헌법 111조의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자, 헌가 사건으로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법률 심판을 하고요. 그 다음에 헌나 사건으로 탄핵 심판을 하고요. 헌가나다 다 사건으로 정당해산 심판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나다라 사건으로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 사건이에요. 법률이 정한 헌법소원 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가서 헌법재판소는 이제 1번 위헌법률 심판을 만약에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러한 경우를 이제 헌바로 청구기호를 쓰면서 이러한 헌법소원, 위헌소원 형태의 헌법소원도 인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머지 주문을 한번 보시고요. 다시 이제 우리 PPT로 돌아와 보시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자, 신청주의 근거에서 심리를 하는데 원칙적으로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 심판은 서면 심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탄핵 심판과 정당 해산 심판, 형사 권한쟁의 심판은 구두변론을 원칙으로 하지만 위헌법률 심판이나 헌법소원 심판에서도 구두변론을 법정에서 여는 사례도 최근에 많이 늘고 있습니다. 증거조사, 사실조회, 자료 제출 요구 이런 것들은 다 헌법재판소 직권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헌법재판은 헌법적으로 중요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민사재판처럼 당사자의 증거의 입증 책임에 의해서 그러한 변론주의 게임의 방식에 의해서 판단을 하지 않고요. 헌법재판소가 직접 모두 조사하고 챙기고 판단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고요. 평의는 이제 동시 표결 방식에 의해서 9명의 재판관이 표결을 합니다. 그리고 심판은 각하, 기각, 합헌, 위헌, 변형 결정, 그리고 탄핵 또는 정당해산 심판, 권한과 의무 확인 결정 등을 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는 이제 재판소에 일단 주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에서 이제 법정 의견이 제시가 되고요. 개별 의견, 반대 의견, 보충 의견이 제시가 됩니다. 이미 벌써 우리는 관습헌법의 이 논의를 할 때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반대 의견이 2인의 반대 의견이 제시된 거 우리 한번 검토를 한 바 잠깐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헌법재판소 스스로도 구속되고 확정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결정의 경우 그런 기속력이 있어서 다른 국가기관은 그 위헌결정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고요. 전반적인 이런 헌법재판소의 그 절차, 심판 절차를 한번 보시면요. 청구인이 제출하거나 법원에서 제출되면은 사건은 이제 헌법소원 심판의 경우에는 3인의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판을 하고요. 그래서 요건이 헌법소원을 심판을 할 요건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각하 결정을 하지만 3명 중에 단 1명이라도 이것은 본안 판단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면은 이제 본안 판단 심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평의를 하고 평의는 비밀에 붙여지지만 결정을 하게 되면 심판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부족하면 각하 결정. 요건을 갖추었지만 충분한 그런 판단 이유,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헌법적인 이유가 없다 그러면 기각 결정을 하고요. 청구인의 주장이 적법하고 이유가 있다, 헌법적인 이유가 있다 그러면 인용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종국 결정이 되면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내에 종국 결정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훈시 규정으로 이해를 합니다. 180일 넘겨서 판단하지 못한 사건이 실제 많이 있습니다. 그렇고요. 종국 결정이 진행되면 결정본은 이제 당사자와 그리고 이해관계인에게 바로 송부가 됩니다. 자, 잠깐만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헌법재판과 관련된 사항을 옳지 않은 것 한번 보시면 1번. 자,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법률과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을 변경할 때는 재판관 6일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고요. 자,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의 경우에 청구 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근데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심판에 청구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관련된 얘기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위헌법률 심판이나 헌법소원 심판은 서면 심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방금 말씀드렸죠. 헌법재판소는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려 증거조사를 하고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죠? 헌법적인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직권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 개별적인 위헌법률 심판 제도부터 우리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나라는 이런 위헌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반한지 여부를 심판하는 제도를 1948년 같은 경우는 이제 헌법위원회를
두기도 했고요. 대법원에서 이거를 제3공화국에서는 두기도 했지만 1960년대 헌법재판소를 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5.16을 통해서 바로 이제 제3공화국을 진행했기 때문에 실제 이때 헌법재판소가 설치돼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는 못했다라는 건 아실 겁니다. 자, 이러한 위헌법률 심판은 기본적으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 현행 법률, 그리고 폐지된 법률, 그리고 이미 벌써 만들어졌지만 그 법률이 정말 제대로 만들어지지, 그 취지에 따라서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부진정부작위의 법률을 바로 위헌법률 심판을 대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법률. 그 다음에 법률의 해석이라든가 법률과 효력을 같이 하고 있는 긴급재해명령, 긴급명령, 그 다음에 법률과 마찬가지로 효력을 같이 하도록 헌법에 정하고 있는 조약은 위헌법률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의 규정 중에서 어떤 것이 다른 법률, 헌법의 규정 중에서 이중배상 금지와 같은 그러한 조항이 헌법 규정의 취지에 봐서 이건 위헌이 아니냐라고 다투는 헌법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은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중배상 금지 조항이 군경에 대한 이중배상 금지 조항이 옛날 국가배상법에 있었을 때는 그 조항이 대법원에 의해서 위헌 판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 규정이 헌법 규정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이제 헌법에서 판단을 못하니까 나중에 헌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헌법 정책적으로 다시 재구해보는 필요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심판의 제청이죠. 제청은 바로 이제 기본적으로 법원이 합니다. 법원이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 사건이 재판이 있을 때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예컨대 야간 집회, 5개 집회를 집시법에서 금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조항이 만약에 조항을 어겨서 야간에 5개 집회를 한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재판을 받으려고 할 때 당사자는 이 조문을 적용하게 되면 본인이 처벌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조문 자체가 헌법의 집회의 시위의 자유를 인정하는 그러한 취지에 반한다라고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신청을 해서 이것을 법원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스스로 직권으로 이 규정 자체가 바로 헌법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건으로는 바로 기본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라는 게 요구가 되어야지 됩니다. 재판의 전제성이란 건 소송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되고요. 계속 중인 사건에서 그 조문의 위헌 여부가 바로 법률 또는 조항이 당연히 소송사건에 적용돼야지 됩니다. 자, 야간 5개 집회 금지와 관련된 조문 그리고 관련된 형사처벌 규정을 지금 적용할까 말까 하는데 그 조문이 바로 위헌이다라고 하면은 사람은 그 조문을 적용해서 유죄 판결을 하면 안 될 것이고 그 조문이 만약에 합헌이라면 그 조문에 근거해서 유죄 판결을 내릴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 경우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위헌 여부, 그 조문의 위헌 여부에 따라서 법원이 재판을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바로 위헌법률 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 법원이 이 위헌법률 심판의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는 법원은 위헌법률 심판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하죠. 그렇게 되면 당사자는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헌법재판소에 이거가 헌법에 반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법 68조 2항 그 헌마다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헌법소원을 또 따로 본인이 직접 제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위헌법률 심판의 판단 기준은 기본적으로 헌법이겠죠. 헌법의 원칙과 원리, 또 근본결정, 관습헌법도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위헌법률 심판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는 요건이 다 구비되지 않았다 그러면 각하 결정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 해당 조문이 헌법에 반하지만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합헌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조문이 만약에 헌법에 반하면은 어떤 조문은 헌법에 반한다라고 위헌 결정을 하게 되고요. 위헌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 위헌 결정 효력이 무효가 되는 우리는 폐지무효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스트리아도 동일한 제도를 취하고 있고요. 독일의 경우에는 그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소독의 기본법 그리고 이 헌법재판소법이 동시에 출범돼서 그리고 모든 법 제도가 이때부터 시작됐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헌법에 반하는 규정 자체는 당연히 처음부터 무효다라는 그런 입장, 당연무효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폐지무효를 취해서 좀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만 그래도 형벌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는 소급표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벌에 관해서는 이제 당연히 소급표를 인정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좀 약간 모순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제 간통죄는 위헌으로 헌법재판소 결정돼서 없어졌는데 간통죄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4번에 걸쳐서 합헌 결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5번째 위헌 결정이 된 다음에 그 이전까지 전부 다 모든 간통죄가 위헌이고 그리고 그 간통죄 처벌받은 사람들 전부 다 이제 그 이후에 재심을 하게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법적 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4번까지 합헌 결정했던 그것은 무엇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를 이제 헌법재판소는 입법적으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보시면요. 867페이지에 맨 밑에 보시면은 자, 종전 합헌 결정의 다음 날까지 바로 소급을 한 규정을 새로 나중에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헌법률의 결정의 효력은 기본적으로 폐지무효, 그리고 형벌에 관해서는 소급표, 그 다음에 종전 합헌 결정에 대해서는 그 다음 날까지 소급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헌은 결정된 근거된 행정처분에 따라서 이제 무효를 할 것인가 취소를 할 것인가에 논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헌 결정의 효력은 뭐 이미 말씀드렸듯이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고요. 위헌 결정에 근거해서 이제 바로 이미 벌써 그 위헌 법률에 의해서 만약에 유죄를 판결받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법원에 다시 재심을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원래는 위헌 결정, 합헌 결정이 단순 결정을 인정하는 걸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 1기에서부터 일단 법률의 합헌성을 존중하면서 법률의 일부의 해석을 통해서 이러한 합헌 위헌성을 시정할 수 있을 경우, 즉 이 조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합헌이다라고 해서 해석 범위를 정해주거나 또 이 조문을 이러한 방식으로 해석하면 위헌이다라고 해서 위헌적인 해석 방법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한정합헌, 한정위헌 결정 방식을 인정을 해오고 있고요. 또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는 방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정에 대해서 네, 헌법재판소가 이제 어떤 조문을 일관적으로 위헌이라고 결정을 하면은 오히려 근데 재외국민 출입국 관리에 대한 법률을 만들었을 때 이 조문은 기본적으로 재외동포들, 국민들의 출입국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었지만 이 규정에서 보장을 받지 않는 대한민국 건국 이전에 중국으로 간 중국 교포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보호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보호 대상에 포함시켜달라, 평등권 위반이다라고 청구가 있었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기를 그 취지가 평등권에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 조문을 만약에 재외동포의 편의를 봐주는 여러 가지 조문을 위헌 결정을 내린다라고 하면은 자, 중국 교포들도 그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종래 그 편의를 볼 수 있었던 다른 나라에 있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외국 해외로 간 재외 국민들도 전혀 그 법에 의해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오히려 불합리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상태를 막기 위한 입법 방식으로 헌법 불합치가 대표적으로 불합치 결정이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헌법 불합치 결정은 또 일정한 기간 동안 입법 촉구 결정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헌법률 심판 제도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교과서에 보시면은 헌법 소원 심판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 자, 878페이지에 헌법 소원 심판 제도가 나오는데요. 자, 이 헌법 소원 심판 제도는 여러분들 PPT에서 보시는 바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바로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기본권을 구제하는 방법이니까 주관적 권리 구제 제도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객관적인 헌법 가치 질서를 보장하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68조 1항의 본래 의미의 권리구제에 헌법소원 심판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잠깐 얘기 드렸는데 68조 2항에 근거해서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위헌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본인이 직접 헌법소원 심판할 수 있는 위헌소원 제도를 68조 2항에 규정을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출범 당시부터 이 규정을 두었고요. 그리고 이 규정은 상당히 많이 잘 활용되고 있는 제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헌법 111조 1항에 근거하고 있고요. 이렇게 두고 있고요. 자,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 같이 기본권의 주체자들이에요. 경우에 따라서 외국인도 될 수 있고요. 공법인도 될 수 있고, 법인 중에서는 예외적으로, 그죠? 아주 예외적으로 공법인인 경우도 인정이 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개인과 사법인이 바로 기본권의 주체 대상이 될 겁니다. 어쨌든 단체도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경우에도 단체로서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정당도 마찬가지고, 노동조합도 경우에 따라서 이제 유동조합도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건 기본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예 법률이 그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하면 법률을 바로 심판 대상으로 둘 수도 있어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사법입법의 경우에도 그렇고요. 조례와 같은 자치입법의 경우에도 바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경우는 행정작용이 바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데 행정작용의 상당 부분은 또 행정소송에 의해서 다툴 수가 있습니다. 좀 이따 뒤에서 보시겠지만 헌법소원제도는 다른 제도가 가능하지 않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위에 의해서 침해된 구제는 행정소송에 의해서 다투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러한 행정소송에서도 잘 다투어지지 않았던 행위 중에서 예컨대 행정행위 중에서 행정공고, 민원해신, 무혐의 처분, 개시결정 같은 것이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 가지 국가 행정기관이 한 여러 가지 사실행위도 있는데, 그것이 단순히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인정이 되지 않지만, 어떤 구체적인 권력적 사실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헌법소원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원래 왕의 행위 중에서 정치적인 고도의 판단 같은 것을 통치행위, 통수행위 또는 미국에서 political question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행위가 있는데,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보통 사법부의 재판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근대의 논리였지만, 그것은 헌법재판소, 이렇게 고대 정치적인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인정이 될 때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통치행위도 헌법소원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검토할 수가 있고요. 다만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이라크 파병에 관한 행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기를 통치행위라서 아주 적극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법행정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의 심판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가 있겠죠. 그렇고요. 또 881페이지에 보시면은 헌법소원 심판 대상부터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된 게요. 제가 헌법재판소에 있을 때 그 당시 한번 헌법소원 심판의 사건을 직접 한번 다 통계를 한번 내보니까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70%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권력의 여러 가지 행사 중에서 검사의 기소권 행사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불만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헌법소원 심판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이후에는 형사소송법에서 검사 불기소를 했을 때 이 사건에 대해서 재정 신청을 하는 제도를 확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헌법소원 심판 제도가 보충성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 재정 신청을 거치도록 하기 때문에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빠졌고요.
그다음에 일부 이제 범죄 피해자, 고소인이나 피해자의 경우에는 뭐 재정신청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소원 심판 인정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도 또 다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무죄로 주장을 하는 피의자의 경우는 헌법소원 심판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발인의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항고재항부를 거쳐서 헌법소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국가인권위원회의 어떤 진정에 대해서는 각하를 하는 경우에는 처음엔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뭐 헌법재판소의 대상으로 봐준 사례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보충성 원칙에 따라서 국가인권의 진정은 이제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이기 때문에 그 불행사가 어떤 입법, 그러니까 아예 진정 헌법적으로 그러한 법을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아예 만들지 않은 경우 그런 직접 입법 부작위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만들긴 만들었는데 그 헌법적인 의무 취지에 충분히 맞게 만들지 않은 부질적 입법 부작위에 대해서도 바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행정 부작위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러한 그런 것을 해야 될 자기 의무가 있는가 없는가를 바로를 따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헌법소원의 대상 중에서 재판소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헌법재판소 법에서는 바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 중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도 동등하게 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했고 헌법재판소가 대법원보다 또 대법원의 판결을 다시 헌법소원을 통해서 재검토하는 그런 상급기관이 아니라는 그런 취지로 바로 1987년 헌법과 그리고 관련된 헌법재판소법에서 입법을 한 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일관적으로 헌법재판에 의한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예컨대 교과서에도 884페이지 이하에 나와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특히 대법원의 경우에는 법원의 경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에서 한정위헌이라고 하는 법률 조문에서 일정 부분을 해석하는 범위는 위헌이다라고 하는 이런 판단에 대해서 기속력을 부정하려고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법률 조문의 해석권, 최종적인 해석권은 대법원에 있다라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한 것을 인정을 하지 않는 그 취지를 따르지 않는 판단을 한 적이 있고요.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해당 사건을 다시 청구인이 법원이 받아주지 않았습니다라고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례는 헌법재판소에 지금 심판 대상이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행정심판에서 법원에서 다루었던 그 행정행위, 그 행위를 바로 이제 원행정처분이라고 하는데 이 원행정처분도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그 취지를 명확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85페이지 이하에 그런 내용들이 서술이 되어 있고요. 원칙과 예외 관계 여러분들 볼 수 있고요. 자, 이와 같은 헌법 소원 심판은 또 개인이 법원에서 청구한 위헌법률 심판과 달리 당사자 청구인이 청구를 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자기 관련성이어야 돼요. 타인의 것을 제청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제3자 자기 관련성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886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이렇게 제3자가 자기 관련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이걸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닐 것입니까?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그런 사건을 다루어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 기본권 침해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 887페이지에 보시면은 장래 발생할 것이 인정되는 그러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법은 원칙과 예외의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예측되는 시점에서도 현재 관련성을 인정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고요. 자, 본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니까 본인의 권리 보호 이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외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미 벌써 권리침해 상황이 종료가 됐어요. 더 이상 이것을 재판을 해도 그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심판을 할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합니다. 근데 경찰 유치장에서 과도한 신체 검사를 한다든가 이런 행위가 있어서 다른 이 헌법적인 가치를 침해하는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예외적으로 그 사람의 권리 보호 이익은 지금 현재 없어도 예외적으로 심판 이익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헌법률 헌법소원 심판에 여러 가지 필요적 기재 사항이 있고요. 법정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도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사건은 상당히 헌법적인 쟁점을 중요히 다루고 국가적인 중요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법률가인 변호사의 일정한 조력을 필요로 요한다 하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금전이 없어가지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없을 때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헌법재판소는 헌법 소원 사건에서 바로 요건이 되지 않으면 각하, 그리고 요건이 갖추어서 청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인용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인용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사건에 근거해서 당사자는 뭐 법원의 판단을 재심을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가처분에 대한 규정은 이제 정당해산 심판, 권한해산 쟁의 심판에 규정을 하고 있지만 그것에 헌법소원 심판에서도 가처분 규정을 인정을 해석상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헌법소원 심판에서도 기존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당사자의 어떤 이익이나 법질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가 있고요. 가처분은 그 효력을 긴급하게 그리고 정지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가처분을 인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고요. 헌법재판소는 가처분 결정의 사유, 긴급성, 필요성을 들어서 이제 헌법소원 심판에도 가처분을 인정한 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들 한번 볼까요? 자, 잠깐만요. 이걸 좀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네. 자, 여러분들 교과서 89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자, 또한 이제 앞에 지문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헌법재판소에는 청구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68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는 헌법재판소 심판의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청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만 다른 구제 절차를 거친 경우, 여기서 이제 지문을 한번 볼까요? 자, 헌법소원 심판의 제청기 신청을 기각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바로 그죠?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구를 해야 된다 규정이 되어 있네요. 자, 여기 60일 이내가 아니라 30일 이내고요. 이건 뭐 명확하게 법조문의 내용이니까 해석상 뭐 의문을 가질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90일과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과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라는 이 두 가지 요건은 모두가 다 지켜져야 되고, 이것 중에서 이제 하나라도 만약에 기간을 넘기면은 더 이상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헌법소원 심판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68조 2항에 따른 헌법소원 심판 해부는 헌마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위헌 여부 심판의 재정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되고요. 헌법재판소가 68조 1항에 그죠? 헌법소원을 하는 경우에는 공권력 행사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때 인용 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선고할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중에서 사정구제를 거치지 않고 청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 대해서는 각하 또는 기각의 결정을 취소하는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의해서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죠?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고요. 이것은 행정소송으로 가야지 되는 겁니다. 그렇고요.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개념은 우리 헌법상에 몇 번 다툼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헌법재판소가 인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평화적 생존권은
주로 이제 군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평화적 생존권, 그냥 단순히 생존권이 아니라 평화적 생존권이 논의가 되는데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할 수 없으므로 평화적 생존권의 침해가 있음을 전제로 구하는 헌법재판소 6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은 부적법하다. 지금 현재까지는 요 4번 질문도 맞는 질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헌법소원심판제도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적인 권리구제 그리고 헌법적인 가치를 객관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제도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 권한쟁의 심판 이하의 제도도 우리 간단히 한번 보시면요. 자, 여러분 권한심판제도는 자, 페이지 868페이지에 있고요. 자, 권한쟁의 심판은 사실 유사하게 행정소송법의 3조에 있는데 우리 헌법재판소의 헌법 규정에서는 국가기관 상호간, 그 다음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의 다툼이 있을 때는 권한쟁의에 관해서 바로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교육감의 경우에는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한 판례가 있고요. 자, 헌재법 68조 1항에서는 여기에 위에 있는 이 대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관위원회를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 대상자로 바로 예시해놓고 있기도 하고요. 해석상 여기에 더해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도 법률의 입법에 관련된 권한쟁의 심판으로서 다루어진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건을 보시면 청구인, 피청구인, 직무상의 권한 의무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권한쟁의 심판이 있을 수 있고요. 원칙적으로 제3자 소송당당으로 자, 국회의원의 국회 조약에 대한 비준 동의권 침해 주장. 자,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행사나 정부가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 사안은 그런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안 한 사건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이거 안 한 거 자체 권한쟁의 심판 침해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제3자 소송 담당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라고 하겠고요. 심판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기관이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것이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그 권한이 침해됐다거나 또는 침해됐거나 또는 현저한 침해 위험성이 있을 때 바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권한쟁의 심판도 마찬가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고요. 또는 헌법적인 해명이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 또한 권한쟁의 심판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청구기간 앞날부터 60일, 그런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똑같은 내용을 헌법소원 심판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처분도 할 수가 있었어요. MB정부 때 미디어법이 야당에 의해서 이제 권한쟁의 심판이 진행되었고 이때 가처분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자,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는 헌법 특별정족수로 6명의 재판관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적인 원칙인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것은 이제 바로 5명이 찬성해도 권한쟁의 심판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겠고요.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도 마찬가지로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으면 각하 결정, 그 다음에 청구인의 주장의 이유가 없으면 기각 결정, 그리고 청구의 주장이 헌법적으로 합당하다면 인용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인용 결정은 권한 존부의 범위를 확인하는 그러한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이미 결정을 무효 확인하는 결정을 할 수가 있고, 뭐 법을 만든 것 같은 거 취소 결정도 할 수가 있고요. 위헌 확인 결정, 위법 확인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취소 결정에서는 소급표를 배제하고 무효 확인 결정 할 수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내용을 한번 875페이지, 876페이지 한번 내용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탄핵 심판도 한번 볼까요? 우리? 자, 그래서 여러분들 탄핵 심판은 자 895페이지에 나오고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임피치먼트, 자, 이런 것들 탄핵 심판은 뭐 당연히 뭐 영국 뭐 이런 데 일찌감치부터 인정이 되었고 우리나라 보시면 주로 대상자로 법관,
바로 법관을 탄핵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법관을 쉽게 탄핵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탄핵이 아니면 법관은 함부로 신분을 박탈하지 못한다라는 굉장히 보호를 하기 위한 규정이고요. 지금 현재는 대상자들이 각종 법에 의해서 많이 들어서 법관 외에도 검사, 경찰청장, 방통위원장, 법률에 의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여기 교과서 895페이지에 보시면은 탄핵 결정은 파면을 하는데 그치는 징계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의 탄핵 심판은 딱 두 번, 바로 두 분의 대통령에 한해서 탄핵 심판이 있었고, 첫 번째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의 위법 행위가 있었지만 그것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중요한 위법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한 바, 그러니까 기각한 거죠. 탄핵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가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전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는 여러 가지 청구가 한 4가지 청구가 있었는데 그 나머지는 다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사인의 국정에 대한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탄핵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은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국회에서 일반 이제 대상률이 3분의 1 이상이고 대통령의 경우는 이제 과반수의 찬성을 요구를 하죠. 그래서 법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이러한 정족수를 갖추면은 바로 문명 투표를 통해서 이런 정족수를 인정을 받으면요, 바로 그죠? 대통령의 경우는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요구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바로 국회에서 바로 소추를 해서 이러한 관련된 서류를 헌법재판소에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절차, 정족, 그죠? 자, 89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국회에서 소추 사유에 따라서 판단을 심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은 이것을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판단을 하게 되고요. 결정 형식은 각하 결정, 인용 결정,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심판하고 동일하죠. 그리고 이미 벌써 말씀드린 것 같이 헌법적인 중요한 그리고 법률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의 판단은 그죠? 중대성, 중요한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못할 만큼의 중대한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바 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인에 대한 국정 개입을 허용해서 권한 남용이 인정된다라고 했고, 기타 생명권 보호, 그다음에 공무원 임명권 남용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고요. 자, 이렇게 탄핵 심판도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는 제도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정당 해산 심판도 말씀드리면은 우리 잠깐 이미 벌써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히 모든 민주주의를 다양성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우리 헌법 8조 사항에는 바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한 정당에 대해서 바로 해산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민주주의, 일정한 가치를 지향하는 민주주의, 방어적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질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벌써 여러분들 교과서는 899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여기도 여러 가지 민주적 기본질서 위법, 정당의 목적과 활동 위배된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이미 벌써 우리는 2013 헌다일 사건,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해당 정당이 추구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다 얘기하는 것이 결국 우리 헌법상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이 정당 해산을 인정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법률의 규정이 사실 국회법에 정당 해산 심판의 경우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때 판결로 명시적으로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상실을 인정합니다. 다만 근데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선언하지 않았던 그런 흠결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정당 해산 심판에 대해서 일정 가처분, 재심이 제도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단 한 번 통합진보당이 정당 해산 심판에 의해서 해산 심판을
인정한 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이제 빠른 속도로 여기까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헌법의 어떤 제도, 기본권 논의를 할 때 필요한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라든가 뭐 헌법재판소 제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지 그런 논의를 우리 천천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다소 빠른 속도로 논의를 진행을 했고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의 헌법재판 제도가 헌법의 중요한 판단 그리고 중요한 해석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헌법적인 사안에 대해서 판례가 등장할 때 그 판례가 어떤 위헌 법률 심판, 헌법 소원 심판 또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또 어떤 작용하는지를 우리는 구체적인 이제 헌법적인 그 학습을 통해서 또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러면은 또 다음에는 우리 수업 시간에 혹시 놓친 것들 있으면 여러분들 질문과 다양한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누겠고 또 차차 우리 기본권 논의로 우리 헌법 논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수고하셨습니다.